자, 이제 오늘 2회차 수업을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논술이니까 일단 이제 시간 정해놓고 꼭 시험 보셔야 되고, 본인이 아직 좀 실력이 미진하다고 보시면 60분이잖아요 원래 시간이. 근데 본인이 70분 딱 잡고 한번 써보시는 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2번은 쓰라고 그랬죠. 2번은 기본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채점한 거 다 내용 드렸으니까 거기서 제가 평가를 좀 해놨을 거예요. 뭐뭐라고. 그럼 그거 보시고, 그래 다른 분들 답은 보시면서 좀 더 보리면서 잘 쓴 분들 있으시면 그거 바탕으로 한 번 더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두 번째 쓰실 때는 시간을 딱 60분 안 되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훈련을 계속 반복하시면 지금부터 대략 이제 한 달 딱 남았나? 오늘 5월 24일인가요? 그래서 딱 한 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저희가 이제 객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 시험 봤을 때는 실제로 충분히 원래 좀 시험 대비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경제 논술 수업도 있고 지문 능력 논술 수업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제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경제 논술 쪽 나름대로 저도 이제 프라이드가 좀 있고 강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코트 강의를 제가 뭐 매번 수업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으로 만든 강의라서 역사가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그 코트라 유튜브 채널 가시게 되면 거기서 가끔 이제 직원들 나와서 막 하잖아요. 거기 아는 분들이 막 나와요. 합격하신 분들이. 근데 대놓고 저도 얘기를 못 하고 누구라고는. 그래서 약간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직무 능력 논술이 들어온 거야. 예전에 없었다가 들어왔는데 솔직히 그 수업은 제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설명할 게 별로 없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그냥 쓰는 거라서. 그게 경제 논술은 자료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는 경제 지식 가지고 답안 쓰시는 건데 지문 논술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그냥 취합해서 쓰면 되는데,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예전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코트란 내에 보시면 걔네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자료 같은 거 논술 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바탕으로 혼자 공부해서 본 거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혼자 공부해서 뭐 바로 합격 4개월 만에 붙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좀 개인적 느낌이에요. 예전 분들보다는 좀 약간 논술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수험생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제 진문 능력 논술도 이번에 수업할 때 모범 자료 딱 만들어서 드릴 건데, 지금 제가 해설지를 모범 답안으로 예전엔 그렇게 안 드렸고 넘버를 1번, 2번, 3번 다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 쓰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지금 모범 답안 형식으로 그렇게 좀 베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문 능력도 그렇게 좀 내용을 드릴 거예요. 완성된 답안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솔직히 한 달 동안 준비해도 충분히 원래는 가능한 시험이에요. 이게 객관 시험이 아니라서. 그리고 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이 이제 들어간 논술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 달 실전반에서 제가 예상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제가 수업을 항상 해보면 예상 주제가 뭐 세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60% 이상의 약간 이제 적중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실 거 아니야. 뭐가 나올지. 근데 항상 그거 기반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문 논술은 당연히 이제 어떤 찍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료를 취합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한 달만 정말 열심히 해주신다면 일단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트라 쪽에 약간 이제 불만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운이 작용한다는 논술 시험 자체가. 그래서 진짜 실력보다는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 중에 뭐 내가 준비한 게 딱 나오고 그날 당일날 필력이 좀 있으면 붙는 시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객관 시험이 들어가면 좋겠어. 이 시험이.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 기간이 좀 기본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일단 뭐 저희는 이제 을이니까 위치가.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좀 같이 열심히 하셔서 붙으시되, 중요한 거는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게 논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면접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면접 시험 보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최종과 합이기 때문에 되게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토익 점수도 낮으면 이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중간에 영어 회화 면접도 점수가 낮으면 최종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코트라를 노리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좀 끝까지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저도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원래 수업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항상 커요. 이 수업이. 그다음에 논술 자체가 저도 객관 시험이 부담이 덜 되거든요. 원래는 객관 시험은 뭐 경제기 내용이 안 바뀌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보시면 법 쪽은 내용이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행정 관련된 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맨날 자료 같은 게 새로 나오는데 경제학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대로 나와요. 대신 문제가 요즘에 좀 어렵게 나오긴 하죠. 세련되게.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 한 달 6월 24일 딱 끝나면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계획이 AT 바로 강의 진행하고 그다음에 금공 준비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긴 할 건데 일단 지금 한 달 동안 좀 바짝 그다음 쿼터 준비하실 거고 대신 이제 한 분이 이제 금공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과제를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쿼터가 다 섞여 있으니까 주말 시간 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말에 좀 과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과제를 또 써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아니구나. 그 다음 주 수요일이죠. 월요일 수요일 할 때 그때 해설 강의 좀 같이 해드리면서 2개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논술 채점할 때 느낀 게 뭐냐면 그 1번이 20점이잖아요. 2번, 3번이 40점짜리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또 40점이나 배점이 높은 경우는 논점이 최소한 3개 이상 나오셔야 돼. 논점 2개도 빈약하고 최소 3개 이상.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잘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제출하실 수 있거든요. 온라인 쪽. 온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지금 또 들어와요.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은 좀 내용을 좀 아는 게 있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쓰려고 하셔. 근데 많이 쓰다 보니까 뭐냐면 논점을 좀 잘못 잡는 경우도 있고 앞에 서도 있죠. 배경. 들어가는 내용도 있죠. 그게 또 많이 쓰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번, 2번, 3번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만 딱 쓰시라고. 딴 거 절대 쓰지 마시고 지금은 어차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점을 잘 잡고 이 논점이 뭐가 중요한지 정도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뭐 배경이나 끝에 결론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쓰셔도 돼.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20점 하면은 물가 상승 이후 핵심 딱 2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자율 평설 기반으로 한 내용, 평설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용을 좀 자세히 풀어 써 주셔야 돼. 자세하게. 그래서 본인이 안다 하더라도 채점자는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꼼꼼하게 쓰는 훈련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은 아는데 대신 채점자도 경제학 전공자들일 거니까 잘 거다 판단하고도 대강대강 쓰시는 분도 있어요. 대강대강.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꼼꼼하게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점 기준으로 40점 정도 나오면 논점 최소한 3개 이상 나오도록 그걸 좀 고민해서 답안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목차 잡는 거 있잖아요. 기본.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목차 3개 논점이면 목차 제목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내용은 좀 잘 안 보여도 목차 제목만큼 명확히 보여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목이 명확하면 내용도 명확하거든요. 원래는. 그걸 좀 지금 초반에 좀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뭐 하나 드렸냐면 시사 자료를 하나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신문을 보다가 좀 좋은 내용이라서 하나 드렸고 지금 금리 인상 우리나라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비. 근데 요분의 주장은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저번에 시험 봤던 내용들이 좀 중복이 돼 있어요. 안에 내용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굵고 글자 밑줄 좀 넣어놨거든요.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밑줄 친 거 보시면 작년 3월 1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퍼센트를 쭉 써놨고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 어디 쓰시는 거예요, 원래? 서두에만 딱 쓰시면 끝나면 돼. 원래 이런 내용을 쓰고 싶으면. 그래서 서두에 들어갈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작년 3월 달에 미국은 물가 상승 억제하겠다며 금리를 급속히 올렸다. 그래서 0.25였는데 지금 5.25까지 급속하게 빨리 올라갔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작년에 뭐 1.25였던 게 3.5까지 높아졌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쭉 흐름 이렇게 언급을 해놨고요. 자, 이 따라 시장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막대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종전에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랐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저번 주에 가계부채 잠깐 살펴봤고요. 어제장과 오늘장과 보시면 지금 가계부채 줄었다고 나오죠. 기사에. 그렇죠. 그래서 1730조 정도 지금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외울 때 약 1700조 그냥 요 정도 외워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폭탄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상당수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계 소비도 줄고 있고 설비 투자도 줄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걸 서두에 깔았어요. 경기 침체 우려 있으니까 이번에 주장은 금리를 뭐하자?
인하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밑에 밑줄 보시면 시중에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데 우리 기준금리 낮으면 미국의 높은 금리를 쫓아서 자본이 계속 유출되는 바람에 환율의 급등,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이제 댓글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올려야 된다. 근데 이 문장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2번 써놨죠. 자, 그러나 기준금리 차이가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칠 때는 단순히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금리. 저번에 했었죠. 다시 이자율평형설식은 명목금리예요. 명목금리. ET분의 ET 플러스 1, 2 빼기 ET. 그러니까 둘 다 알다시피 명목금리다 라는 거고, 그때 수업 때 뭐라고 했는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채권, 양국가의 채권의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는 투자는 명목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금리다 라는 거죠. 원래 실질금리식이 뭐였어요? 필수의 방정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 그래서 실질금리는 I 빼기 파이 또는 파이라 쓰게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실질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뭐를 보자? 실질금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뭐하면 높다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가 낮다도 무방하다 라 강조한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내용이. 역시 2번도 마찬가지. 자, 설사 우리의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아주 낮더라도 자본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지면 멈추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환차를 겨냥해서 오히려 자본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서서히 하향 안정하기 마련이다. 이게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원래는 지금 요즘 추세가 상승. 이게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상승.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자본 유출되는 거죠. 이 내용도. 근데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환율이 다시 뭐 할 거다?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내려가니까 원화 가치는 다시 뭐 할 거고 상승할 거다. 달러 가치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되면 우리나라 다시 다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강조한 거죠. 그래서 2번은 그 내용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 자, 마지막 달러 밑줄 보시면 결국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탈한 자본이 다시 들어오고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즉 자본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보다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뭐 있다? 환차익과 시세차익 합계가 더 커 보이면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차익은 이제 환율 변화 관련된 거죠. 시사차익은 뭐예요? 시사차익은 지금 주식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식 얘기.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격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떨어지니까 지금 다시 사람들이 뭘 예상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다시 뭐 할 거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다시 예측하죠. 주가 상승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도 뭐 기사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시세 차익과 환 차익 이 두 개를 보고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또한 설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지속 및 경기둔화 우려가 큰 우리 상황에서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서 환율이 높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 위주 국가니까 그래서 환율이 이제 높게 형성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물론 여기에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첫째, 둘째 다 뭐예요? 얘기가 앞으로 물가는 뭐 할 거다? 하향 안정할 거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있고 둘째 보시면 현재 물가 상승원이 뭐래요? 수요 견인보다는 비용 상승 측면에 있다는 거죠. 비용 상승.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용 상승 측면은 주로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은 알다시피 소비, 투자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비용 상승 측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대외 좀 더 높은 나라다 보니까 외국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뭘로 봐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럼 경기 둔화된다는 건 물가가 내려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넷째는 또 뭐예요?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내수를 증대하겠다며 현재 정책들을 이런 걸 시행하고 있대요. 재정 조기 집행, 그러니까 정부출을 빨리 집행하는 거죠.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이게 세금 공제 혜택이잖아. 그럼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소비 증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밑줄 안 쳐놨지만 여차하면 추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럼 요거 경기 부양 정책 아니에요? 경기 부양? 그럼 확대 재정 정책과도 좀 관련되죠. 재정 정책만 딱 보면 그럼 금융 정책은 확대해야 돼요, 긴축하셔야 돼? 지금 정부의 의도는 경기 부양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 그럼 경기 부양하려면 금융 정책도 발맞춰서 긴축하면 안 되고 확대하라는 거죠. 확대.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확대하는 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축 금리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는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논리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다섯째, 부동산 얘기 또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 건설 투자 또는 건설 쪽이 우리나라 GDP 차지하는 비중 몇 %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DP 구성 내역이 CIG NX잖아요, 그렇죠? NX고 요 투자에는 이제 경제 이론의 가장 기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여기 들은 건설 투자 같은 거, 그다음에 재고 투자, 요거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 중에서 당연히 이제 기업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설 투자도 중요하잖아요. 건설업 비중, 그래서 우리나라 GDP 중에서 15% 정도 차지해. 그럼 커요, 낮아요? 크지.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 분기가 GDP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건설 경기 부양을 절대로 정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건설업계들 많이 망하잖아. 그래서 많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당연히 높이기는 어렵다고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 회복이 되려면.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말 지금 얘기해 놓은 거죠. 자, 밑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 전쟁 일막,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오늘 기사 보시면 그 2만 명대 다시 늘었던데.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예전 같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죠. 자, 1막은 미국 급격히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 만들면서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죠. 강달러면 다른 나라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 수출 환경 속에 치러졌는 반면 2막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치러질 것이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뭐 수비에서 뭐 공격으로 모두를 바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끔 이제 이런 기사 보시면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문도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외워놨다 쓰는 분도 계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런 문장을 쓰기 어렵잖아요. 잘 쓸 수 있는 것만 쓰시면 돼. 본인이 좀 외워놨다가 좀 괜찮다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제목 목차 쪽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니야,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경제 우리나라 정책 관련된 주제 나와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 있으셔서 하나 좀 질문 설명드리고 갈게요. 다시 저번에 이제 주제 점검 3페이지 있는 그림. 일단 요 그림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얘기할 때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림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강조했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평가라쇼 하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그리면 된다 말씀드렸죠. 자, 수직은 롱런 AS, 쇼트런 AS, AD.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다, 과열이다, 요거 기준을 보려면 반드시 롱런 AS를 꼭 그려주셔야 돼요. 요 수직선. 왜냐하면 이게 잠재 GDP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쇼트런 AS와 AD가 만날 때가 실제 GDP. 그래서 잠재와 실제가 같을 때가 장단기 균형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은 현재 어떤 상태냐?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총수요 감소 이유는 이제 저번에 가장 기본 소비 감소, 투자 감소, 그 다음에 순수출 감소, 요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이유는 뭐냐? 소비 감소는 이제 가장 기본 이유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투자 감소는 이제 기업과 관련되는데 이제 설비 투자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붙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설 투자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순수출은 이제 뭐 코트라 무역배 쪽이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 그래서 대중무역 감소하고 있고, 그래 가장 큰 타격받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수 측면의 경기 침체만 보더라도 쓸 수 있는 논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왼쪽 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 쇼터러 AS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균형이 여기로 갔다 되는데 이제 총 공급 감소 얘기할 때 경제 이론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노동과 자본과 기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자본 감소. 그다음에 기술 부분은 이제 경제학자들 간의 의견 충도 있는 게 기술이 후퇴될 수 있냐, 요거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보통 후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술 얘기는 잘 못하거든요. 이거에 대해 이제 서로 반박을 한다면 학자들 간에. 그래서 노동 자본 감소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금 줄고 있죠.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동 요인 중에 또 있는 게 예상 물가. 그 예상 물가 뭐 하면 상승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왼쪽 이동해서 여기로 가는 게 이제 실제 GDP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와 잠재가 요만큼 차이가 말씀되고 이걸 저희가 GDP 갭이라고 말씀드렸고,
갭에 따라서 현재 경기가 뭐하다? 침체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때 해결책을 제시할 때 AD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AD, AS가 동시 왼쪽 이동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AD, AS를 동시에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또 이쪽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AD를 오른쪽 이동시킨 정책,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 정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했다는 거는 통화량 증가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AD가 오른쪽 이동하면 당연히 이제 AS 이동 안 시켰으니까 AD만 오른쪽 이동한다면 여기로 가겠죠? 이 제로. 요것만 딱 본다면. 근데 문제는 통화량 증가시켰기 때문에 모두 발생해야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쇼트로 AS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이것 때문에 쇼트로 AS가 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라 쇼트로 AS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9년 가려면 더 통화량을 더 많이 늘렸어야 되고, 그럼 A들 더 많이 이동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균형이 최종 여기로 가요. 이 원까지,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는 해결됐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작용이 있더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AD만 이동시키시면 안 되고 반드시 AS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해결해 줘야지. 이쪽을. 그러니까 여기가 변화해야 되는데 노동 증가는 당장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체적 고령화 나올 때 해결책 뭐 나와요? 신문기사에서 언급되는 거. 요즘에 계속 그 조정동 쪽 강조하는 건 이민 얘기 나와. 계속 기사가 다 공통적으로. 일본 얘기 또 나오더라고. 일본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유입돼서 늘었다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이제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 청소하신 분들 외국인들이 많던데. 못 봤어요? 저희 아파트 청소하신 분도 그 필리핀 분들이 청소를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어제인가 그저께 이 노량지 앞에 어디 뭐 커피 전문점 철거하는데 그 철거하신 분들도 다 그 저쪽 우즈벡 이런 분들 같더라고. 백인 분들 약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힘들면 안 하려고 하잖아. 젊으신 분들이. 그렇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AD가 왼쪽 이동하면 AD만 이동시키시면 안 되고 AS도 오른쪽 이동시키는 정책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 근데 이제 노동 증가는 좀 어렵고 자본 증가하려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한 정책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역할이 누가 중요하다? 어제 기사 보셨나? 코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코트라 뭐 인베스트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매칭 시켜주는 거 지금 하던데 코트라에서. 안 보셨어요? 그게 이제 실제 답안 쓸 때 쓰는 거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코트라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칭찬 한마디, 덕담 하면 합격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띈다고 코트라 쪽에서는 대놓고 광고하던데 크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